한때 면허가 있던 외과 의사였던 의사가 이제는 환자에게서 엉뚱한 장기를 제거해 수술대에서 그를 죽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실수를 하고도 여전히 거만하다면 그쯤 되면 차원이 다른 오만이죠. 경찰과 소송에서 주장한 수술 이후 일들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입니다. 러앤크라임이 전해드리는 언더 케이스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잠시 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네네. 네, 맞아요. 그들은 오사로 갈 거예요. 영장이 있어서 그는 감옥에 가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플로리다에서 휴가 중 리프트를 불렀는데 갑자기 경찰이 차를 에워싼다고 상상해보세요. 경찰이 총을 들고 당신의 운전기사가 체포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충격적인 과실치사 사건이며 운전기사는 외과 의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 운전기사의 이름은 토마스 셰크노브스키였고 경찰은 그를 체포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그가 환자에게서 엉뚱한 장기를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70세 남성의 간을 제거했는데 원래는 비장을 제거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 남성은 수술대에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수술이 2024년에 있었고 체포는 몇 주 전이었습니다. 즉, 이 의사는 거의 2년간 차량 호출 서비스 기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밖에서 자유롭게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은 70세 피해자 윌리엄 브라이언의 미망인이 소송을 제기해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병원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직접 변호사와 대화했고 곧 그의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병원 공식 입장도 확보했습니다. 병원은 이런 주장들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2026년 4월 13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날 경찰이 출동했고 사건이 형사수사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잠시 후에 그렇게 할게요. 네, 안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들은 괜찮을 거예요. 주머니에 뭐 있어? 말해줘. 날 잘라줘. 아니, 없습니다. 알겠어요. Big deal on this now. Thanks, man. Thomas, where's your ID at? Who's this car? 제가 가져갈게요. 차들 어디에 있죠? 감사합니다. 이건 우버 탑승이에요. 이리 와서 나랑 같이 있어. No, I said we're gonna. 우버 타고 있어. 너 우리 완전 깜짝 놀라게 했잖아. 아니, 난 안 그래. 난 네가 연남다를 태우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였어. 우린 휴가 중이에요.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 건가요? 저는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GPS가 안내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핸드폰을 챙겨서 따라가야 해요. 알겠어요. 여기로 그냥 들어가요. 둘 중에 누가 의사한테 진찰받아야 할 것 같거나 그런 느낌 있어요? 뒤로 좀 물러서세요. 네, 지금은 그냥 뒤로 좀 물러나 주세요. 장난해요? 그는 우버 운전 중이에요. 저리 꺼져 이 망나니야.
이건 내일 안을 꺼냈던 그 사람이야, 작년쯤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우버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워. 오늘 시내에 들어갈 거야? 응, 우리 어젯밤에 도착했어. 그녀가 선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영장 때문에 감옥에 가야 했어. 그래서 세선이 그가 내 앞에 있었으니까 나를 가리킬 수 있었던 거야. 나는 배경에서 그렇게 생각했어. 알겠어, 맞아. 알겠어. 이제부터 우버를 이용할 거야. 이 사건의 피해자인 70세 빌 브라이언은 엘라베마 머슬쇼스 출신이었고 2024년에 아내 베벌리와 함께 플로리다 팬핸들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해 8월 18일 그는 몸이 좋지 않아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이곳은 어센션 세이크리드 하트 에메랄드 코스트였습니다. 그는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당직 외과 의사는 토마스 셰크노프스키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베벌리 브라이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셰크노프스키가 수술을 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녀 남편의 비장 제거를 원했지만 소송에 따르면 브라이언 부부는 망설이며 수술을 거부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거나 엘라베마 집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휴가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 따르면 셰크노프스키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실제로 윌리엄의 복부를 손으로 눌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수술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는 물러섰다고 합니다. 수술은 며칠 뒤인 8월 21일 오후 4시쯤 예정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믿을 수 없을 만큼 슬프고 충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저희가 입수한 플로리다 보건부의 긴급 정지 명령서에 따르면 수술실 직원들은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 수술은 공식적으로 비장절제술이라고 불리며 매우 복잡한 수술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따르면 그날 밤에는 최소 인원만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송에 따르면 직원들은 책임 간호사에게 가서 그 의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인용하자면 그들은 피고인 쉐요노브스키를 신뢰하지 않았고 이 수술이 HHCC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으며 피고인 쉐요노브스키가 이러한 수술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실력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최고 의료 책임자인 박하니 박사는 수술 전에 이러한 불만을 들었다고 하지만 소송에 따르면 그는 이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샤크노브스키는 1시간 넘게 늦게 도착한 것으로 보이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도 우려스러운 신호입니다. 이후 환자는 오후 5시 20분에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시술은 보도에 따르면 최소 침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셰크노브스키는 개복 수술로 전환했고 이때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제 체포 선서 진술서와 보건부 명령서에 따르면 수술실에 있던 목격자들은 셰크노브스키가 수술 기록에 작성한 내용과는 매우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의 보고서에는 그가 비장을 확인하고 박리했으며 그 후 비장 동맥류가 파열되어 대량 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장을 제거한 것이 빌 브라이언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들은 전혀 다르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복부가 열렸을 때 팽창된 결장이 튀어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샤크노브스키가 혈관을 잡고 이거 무섭네 라고 말한 다음 스테이플러를 발사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직후 환자는 심하게 출혈하기 시작했고 심정지에 빠졌습니다. 그런 다음 보건부 명령에 따르면 샤크노브스키는 스테이플러 기기를 보지 않고 복부에 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장기를 꺼냈을 때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 그 장기는 비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직원은 테이블 위에 있던 것이 분명히 간이라는 것을 보고 속이 메스꺼웠다고 전해집니다. 자, 들어보세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간과 비장은 매우 다르게 생겼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테이블 위에 있던 그 장기는 2100g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장에 대해 말하자면 정상적인 비장은 70g에서 200g 사이입니다. 윌리엄 빌 브라이언은 그날 밤 7시 직전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봅시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야기는 의학적 악몽에서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뀝니다. 민사소송에 따르면 브라이언 씨 사망 후 병원은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병원이 이 사건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소송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Ascension Sacred Heart Emerald Coast의 CEO, 최고 의료 책임자, 박하니 박사, 그리고 직전 의료진 회장이자 샤크노브스키의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이
모두 수술실 직원들과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났고 대화를 나눴으며 그리고 소송에 따르면, 즉 환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은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비장 동맥류, 즉 수술 중에 파열된 것으로 발표됐자지만 소송에 따르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보건부 명령에 따르면 셰어노브스키는 직원들에게 제거된 장기를 비장으로 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라벨을 붙인 사람은 비장이 아님을 알았지만 지시대로 했다고 합니다. 이후 셰우노브스키는 병원 예배당으로 갔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는 비벌리 브라이언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 따르면 그는 비벌리 브라이언에게 남편이 비장 동맥류로 사망했다고 직접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간호사가 방에 있었지만 아무도 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우스 슈퍼바이저 캐슬린 몬테그도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 따르면 그녀는 베벌리 브라이언 주차장 같다고 합니다. 그녀는 브라이언 부인에게 부검을 거부하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충격적인 방식으로 사망한 지 몇 시간 만에 그들이 플로리다 팬핸들에서 막 휴가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그녀를 차까지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부인은 그 서류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소송에서는 검시관에게 제출된 서류가 고의로 조작됐고 사망 원인도 잘못 기재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을 밝힌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병리학자라고 합니다. 장기가 실험실에 도착해 검사했는데 비장 조직은 없고 간 조직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검시관이 개입했습니다. 2024년 9월 17일 플로리다 1구역 검시관이 사망 진단서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사망 방식은 타살, 그리고 사망 원인도 명시되었습니다. 엑산구이네이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의 외과적 제거가 사망 원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상되지 않은 비장은 윌리엄 브라이언의 몸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장에 따르면 동맥류와 파열 모두 없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의사가 애초에 어떻게 진료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체츠노프스키의 장기를 잘못 제거한 첫 수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5월 플로리다 보건부의 긴급정지 명령에 따르면 브라이언 씨가 사망하기 1년도 더 전에 체츠노프스키는 다른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그 수술은 부신 절제술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부신을 제거하는 수술이었습니다. 부신은 신장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츠노프스키는 부신 대신 환자의 췌장 일부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추궁을 받았을 때 샤크노프스키는 부신이 몸의 다른 부위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 환자는 살아남았지만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과 의사가 장기를 잘못 제거하는 수술을 2번이나 했고 한 환자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으며 다른 한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따르면 어센션 세이크리드 하트 병원은 이 중 적어도 일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병원은 2023년 5월, 2024년 8월 사이 샤크노브스키 관련 수술 실수 3건을 주 정부에 보고했으나 그는 여전히 수술 권한을 유지하며 계속 수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또 다른 사건과 직접 연결됩니다. 몇 년 전 잭슨빌의 어센션 세인트 빈센트 병원에는 R. 데이비드 히킨 박사라는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판사가 우려스럽고 충격적인 진료 기준 일탈의 반복이라고 표현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술을 하도록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릎 인공관절이 거꾸로 삽입되고 나사가 환자의 좌골 신경에 박히고 수술 도중 사망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수백 건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판사는 병원이 그를 막지 않은 것이 너무 무모했다고 판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정당화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 시스템, 즉 어센션에서 같은 문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외과 의사였고 다시 2026년 4월 13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월턴 카운티 대배신이 토마스 셰크노브스키 박사를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찰이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앞서 말씀드렸듯 베벌리 브라이언은 민사소송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셰크노브스키와 그의 개인 의원, 병원, 그리고 여러 간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변호사 조 자르자르는 그 수술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매우 직설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와의 인터뷰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세이크리드 하트, 에메랄드 코스트에서 발표한 성명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인용하자면
닥터 셰크노브스키는 세이크리드 하트 에메랄드 코스트의 직원이었던 적이 없으며 2024년 8월 이후로 저희 시설에서 진료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환자와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기준을 지키는데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셰크노브스키 박사에 관해서는 그가 변호사로 선임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베벌리 브라이언의 변호사 조 자르자르입니다. 저희 로앤크라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약 2년 동안 이 사건에 관여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디캠 영상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외과 의사가 체포되는 걸 보며 어떤 기분이었나요? 가족들은 안도했습니다. 저도 가족을 위해서라는 의미에서 안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1년 반 전 이 일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이것은 형사사건이며 형사사법 시스템이 개입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기뻤습니다. 이 사건에 형사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이 민사소송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사건들이 겹치지 않습니다. 우리 시스템에는 두 개의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민사와 형사 절차는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건이 어떻게 되든 이 사건은 진행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되든 저 사건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이야기들과 브라이언 씨가 목숨을 잃게 된 그 끔찍한 밤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신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의사와 관련된 부분에서요? 예배당에 있던 비벌리 씨에게 올라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던 일, 그리고 실제 사망 원인이 밝혀지게 된 과정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바로 알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었으니까요. 네, 그 과정에 직접적인 부분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브라이언 씨의 간을 제거했는데 그 과정에서 간에 연결된 주요 혈관인 하대정맥을 절단해야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간을 제거할 때는 하대정맥을 절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혈관을 절단하면 피가 아주 빠르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지혈하지 않으면 누구도 손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의사가 하대정맥을 절단한 뒤 간이 제거되었고 그 장기는 수술실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방 안에 있던 모든 간호사들과 수술실 기사들이 그것이 간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이 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비장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는 수술 기록을 구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술 기록에는 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비장만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는 수술 기록을 다 작성하기도 전에 병리 검사실에 가서 본인 말로는 비장을 보기 위해 그리고 측정하기 위해 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서 간을 몇 분 동안, 길게는 10분 동안 살펴보며 아마도 측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돌아가서 수술 기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장기에 이전 수술에서 담낭이 붙어 있다가 제거된 자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간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만약 간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비장보다 3배 또는 4배나 크고 색깔도 다르고 몸의 반대쪽에 위치해 있으며 모양도 다릅니다. 질감도 다릅니다. 일반 외과 의사라면 그런 모든 점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제거된 담낭이 붙어있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험실에서 표본을 연구한 후 돌아와서 수술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그것이 비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는 예배당에 가서 가족에게 미스터 브라이언이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비장 절제술을 하던 중 비장 동맥이 파열되어 사망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그는 비장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비장은 병들어 있었고 정상 비장의 4-5배 크기였으며 완전히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족에게 안타깝게도 비장절제술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술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물론 저는 의사가 아니고 당신도 알다시피 이런 사건을 전에 다뤄본 적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들은 이 수술을 무슨 생각으로 하려고 했나요? 브라이언 씨의 사망 가능성도 고려하셨던 건가요? 이게 고위험 수술이었나요? 그러니까 이건 계획 수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씨에게는 위급한 상황이 없었던 거죠. 샤그노브스키 박사는 마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말했지만 의료 기록에는 더 안정적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장절제술은 주로 외상이나 교통사고 시 시행됩니다. 사람들이 비장절제술을 받는 이유는 비장이 파열되거나 외상으로 인해 비장이 손상되기 때문인데, 비장이 위치한 곳이 때때로 안전벨트가 닿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장절제술은 교통사고나 총상 같은 외상 때문에 외상센터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비장절제술은 계획수술로 시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기엔 이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수술 건수를 늘리려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그에게 금전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치 브라이언 씨가 이 수술을 받지 않으면 병원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말한 겁니다. 저도 당신이 일해온 걸 알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많은 의료 과실 사건들이 형사 기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의료 과실 사건을 많이 다뤄보셨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이 있나요? 또 11월에 그를 상대로 장시간 증언 녹취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샤브노프스키 박사에 대해, 그리고 그가 이 일을 처리한 방식, 수술 전, 수술 후 등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술 중 실수가 있었던 다른 많은 의사들과 비교했을 때 그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정말 다른 차원의 오만함이죠. 지금 비판하려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능숙하면 오만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지르면, 그리고 여전히 오만하다면, 그때는 또 다른 종류의 오만함이야. 그건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야. 알겠지? 이 시점에서 이런 사람이 가지는 오만함은 정상적인 게 아니야. 그는 여전히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해. 이 의사는 여전히 자신이 이 수술에서 영웅이었다고 믿고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는 미스터 브라이언에게 이 일의 모든 치명적인 요소를 안겼지만 단지 그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을 뿐이야. 그는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어.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아마도, 그리고 바라건대 다시는 이렇게 심각한 사건을 맞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남자가 가진 오만함의 수준은 내 생각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의미심장해. 그리고 내가 11월에 있었던 그 증언에서 본 인용문들에 따르면 그는 너무 동요해서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말했어. 그리고 그냥 내가 외과의를 생각할 때, 물론 내가 큰 수술을 많이 받아본 건 아니지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하고 전투기 조종사 수준의 정밀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데도 그에게는 이 증언에서 굉장히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 그게 그가 말하는 이야기에서 어떻게 작용한 거야? 흥미로워. 우리가 그의 증언 당시에는 병리과 방문에 대해 몰랐어.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그걸 숨기고 있었거든. 하지만 만약 내가 그가 모든 것이 진정된 후, 모든 압박이 사라진 후, 브라이언 씨가 거의 1시간 동안 사망한 후에 그가 혼자 병리과 검사실에 가서 그 장기와 함께 앉아 10분 동안 그것을 살펴봤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말이야. 알겠습니다. 11월 증언 당시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내가 그걸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안 했을 거고 또 다른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때 또 다른 이야기를 지어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당신의 질문에 답하자면 그가 혼란스러웠고 수술실에서 너무 많은 압박을 받았으며 장기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한 사실을 내가 어떻게 처리했냐는 거죠? 사실 그건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게 거짓말이라고 더 생각하는 이유는 모든 상황이 진정된 후에 그가 병리과 검사실에 가서 최대 10분 동안 그 장기를 관찰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위에 또 거짓말, 또 거짓말이 쌓인 거죠.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사적으로도 이 일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계신가요? 저희는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그의 동료들, 루비 박사와 헤이니 박사도 이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지 더 많이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수술하도록 허락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그룹도 소송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저희는 두 사람 모두 이 남자로부터 시민들과 환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네시스 케어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그들의 책임도 살펴볼 것입니다. 저희는 그의 동료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라고 말씀드리는데 그와 함께 일했던 2명의 외과 의사들입니다. 흥미롭게도 그중 나이가 많은 동료에게 미스터 브라이언의 간 관련 문제가 드러난 후에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한 쪽은 플로리다에서 병원을 감독하는 정부기관인 의료행정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료 중 한 명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동료 중 한 명이 비장 대신 간을 적출해서 한 신사를 죽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반응은 충격을 받았고 유가족에게 유감 표명일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제가 관련된 어떤 조직에서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정말 유감입니다. 그는 더는 저든 다른 누구와든 함께 진료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그가 보인 반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인 반응은 당신들, 언론, 의료행정국, 그리고 제가 잠재적으로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이 변호사, 그리고 제 이름을 언급한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로 인해 샤그노브스키 박사 같은 훌륭한 의사들이 떠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저와 여기 있는 제 다른 동료에게 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샤그노브스키 박사님은 좋은 분이고 배려심 많은 신사이지만 더 이상 의사로서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제가 그의 진술을 받을 때 루비 박사는 이 결과가 자신에게 더 많은 일만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과 의사 도살꾼이 더 이상 그를 대신해 당직을 설 수 없기 때문인데 저는 이게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간과 비장은 서로 꽤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도 그런 것 같은데 제 말은 누군가가 이런 장기를 혼동하는 일이 얼마나 흔한 일인가요? 제가 이야기한 일반 외과 의사들은 헤이니 박사와 그의 파트너 그리고 루비 박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전문 분야에서 자격증을 가진 일반 외과 의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기질성 뇌질환이 있거나 초기 치매이거나 약물에 취해 있는 경우뿐입니다. 대부분의 외과 의사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셨나요? 그가 실제로 어떻게 자격증을 취득해서 가족을 대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고 그 일이 그렇게까지 나쁘게 흘러가게 되었는지에 대해 무엇을 알아내셨나요? 제 말은 어떻게 누군가가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결국 이런 외과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정골 의학 의사입니다. 그 점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가 우리에게 제공한 기록과 우리가 가진 자료에 따르면 이후에 펠로우십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문의 자격을 갖춘 외과 의사이자 정골의학 의사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2023년에 있었던 부신 수술 외에는 많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부신 대신에 한 사람의 췌장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엘라베마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그곳 근무가 훌륭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듣고 있습니다. 그는 데스틴의 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 4년치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미스터 브라이언만큼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브라이언 사건에 앞서
부신 대신 췌장의 일부를 제거한 수술 부위 착오가 있었습니다. 두 기관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족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잃고 전국적인 관심까지 받고 있으니 말로 표현하기 어렵겠지만요. 그리고 소송에서 주장되는 온갖 세부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베벌리와 가족들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브라이언 씨는 안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녀와 통화한 게 금요일이었는데 마침내 형사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서 안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이 일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봐 정말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민사제도는 사실 이런 사람들을 사업에서 퇴출시키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런 말 하긴 싫지만요.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긴 싫지만 보험회사들이 이런 의사들을 구해주잖아요. 맞죠? 그리고 민사소송은 보험 가입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죠. 보험회사에도 정말 큰 비용이 들 수 있고요. 하지만 그들을 사업에서 몰아내는 데 있어서는 그건 잘 못하죠. 그건 잘 못합니다. 하지만 형사 시스템이 그 부분에서는 더 잘하죠. 그래서 그녀는 이제 이 남자가 적어도 주요 국가에서는 그리고 바라건대 영원히 더 이상 의사로 일하지 못할 거라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녀가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느끼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자저 변호사님, 러앤크라임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러앤크라임의 온더케이스였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시고 이제 피카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